자, 녹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원가 회계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얘가 자, 우리 우선 원가라는 거 한번 용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가라는 용어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회사에서는요, 지금 전산회계 1급부터는 지금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법인이고 제조업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조, 공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지껏 연습할 때 회계 1급에서는 지금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500번대, 800번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원가라는 그 뜻이 어떤 게 원가냐면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도 돈을 쓰고요. 그다음에 본사에서도 돈을 쓰죠. 그게 헛돈 쓰는 게 아니라 다 돈 쓰는 목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공장에서 돈을 쓰는 이유는 왜 공장에서 돈을 쓸까? 거기서는 제품 제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돈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돈을 왜 쓸까? 본사에서는 만들어진 제품 이를 갖다가 판매할 목적으로 돈을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돈을 쓰는 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부르자. 목적 자체가 공장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사에서는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을 명칭을 우리는 제조 원가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본사에서는 이를 갖다가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규정으로 판관비라고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가라는 용어와 비용이라는 용어를 지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원가는 뭐를 위해서 쓴 돈이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 목적이. 그러면 비용은 무슨 목적이다? 제품 판매를 위해서. 그러면 원가라 그러든지 비용이라든지 요것만 듣고서도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구분이 금방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원가 그러면 공장에서 벌어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을 원가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용어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이 또는 뭘까?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 왜 원가를 계산해야 되지? 우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상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지금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5,000원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쳐요. 그럼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15,000원에 팔면 이익 5,000원 났다고 금방 알 수 있겠죠. 상품은 이익이 가능하지만 제품은 지금 얼마 주고 사왔어요? 제품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료. 바로 원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시고 계시는 컴퓨터나 그다음에 모니터 만든다고 치면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많이. 정답이네.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그 부품들을 우리는 원재료라고 부르는데 부품들 다 사갖고 와야 되겠죠. 거래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래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상품은 거래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제품은 제조업에서는 거래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동차 있죠, 승용차. 거기 부품이 10만 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10만 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한 항공기, 우주 이건 100만 개, 1000만 개 엄청나게 많이 부품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저변에 있는 기술 모든 제반 기술들이 그 나라에 상당히 그게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켓, 그 위성 쏘아 올릴 수 있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게 봤겠지만은 거기 보통 로켓은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우리별인가 그 쏘아 올릴 때 그 1단계 추진체 그 밀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뭐 러시아인가 어디서 그 기술을 했다고 저도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시험 발사의 일정 길이, 기간, 시간 그게 성공했다나 봐. 근데 그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등등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여하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재료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품은 만들기 위해선 우선 뭐가 들어가냐? 원재료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원재료가 들어가고 원재료만 사갖고 오면 제품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원재료는 만드는 과정을 우리 뭐라 그랬었어요? 제공 과정이고 그걸 제공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다가 완성품이 완성돼서 나오는 걸 우린 제품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은 목적 전에 원가를 갖다가 이렇게 짓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상품처럼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똑같이 이익 붙여서 얼마에 팔 수가 있잖아. 그런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는 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금액들을 다 합쳐서 우리 세 가지로 원가 짓게 한다 그랬었죠. 크게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값은요. 원재료 값은 3,000원 들어갔어요. 제공품 여기서도 발생한 게 2,000원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으로 완성된 게 그래서 얼마가 됐나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뭐 5,000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짓게 된 총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 금액이 그러면 5,000원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완성품, 제품이 있겠죠. 제품이 10개가 완성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가는 한 대당 얼마라고 알 수 있겠어요? 한 개당 500원이겠죠. 그죠? 원가 계산은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품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야지 거기다 이익 붙여서 팔겠죠.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 수많은 원재료가 사갖고 와서 준비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완성되면 걔가 제품이 되겠죠. 자, 원가 계산 왜 한다고요? 아, 이거 지워졌다. 제품 한 개당 여기 상품처럼요.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은 제품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용어부터 제품 한 개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원가를 집계 해야 되겠죠. 제 공장에서의 원가 집계는 크게 세 가지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 두 번째로는 노무비, 세 번째로는 제조 경비.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집계 하게 되면은 지금 원가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총 얼마 들어갔는지 그거 계산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제품이 그 돈을 투입해서 완성된 제품 수가 있겠죠. 제품 수로 나누어지면 제품 하나당 얼마 그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 계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다? 총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계산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여기 원가 회계에서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원가에서 원재료, 노무비, 경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원재료,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경비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장에서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코드번호로 구분할 때 이 경비가 바로 500번대 경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또 개념으로 여기 판관비는 몇 번대로 나눴어요? 이게 800번대 경비로 나누었던 항목이 바로 얘네들 차이예요. 얘하고 얘. 일단 구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원가는 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등등 목적하고 다 이 설명을 일단 해드렸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 원가란 뭡니까? 라고 원가의 또 정의 용어를 물어봐요. 원가의 정의. 이런 거 정의 나오면 교재 보면서도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원가의 정의는, 참 원가라는 뜻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거라 그랬었죠. 공장에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돈이 공적인 목적이었던 거였었어요. 그럼 정의는 뭐냐면은 똑같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원가라는 것은. 다시 제품의 정의는 원가의 정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그 돈을 금액을 우리는 원가라고 불렀고요. 이 하나만 아니요. 두 번째, 정상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정상적이라는 용어 지난번에 우리 재고자산 연습할 때 그 감모선에서 정상, 비정상 얘기한 적 있었죠? 그 정상, 비정상 맞아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 얘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가치. 이게 세 가지가 원가의 정의예요. 그러면 얘를 세 가지 용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한 줄로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원가란 뭡니까? 라고 정의를 물어보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가치 써놓을까요? 한 말로 연결하게 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가치가 바로 저기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 쭉 이해가 되겠죠? 그럼 뭐가 비정상적인 건데요? 아니, 우리 원재료 사갖고 왔는데 제품 만들려고 걔가 갑자기 물 들어차가지고 일부분 사용 못하게 됐어. 그럼 걔 버려야겠죠? 폐기 처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걔는 목적은, 원재료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돈 지금 못 쓰게 됐잖아. 근데 그 돈 그래도 제품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온 거니까 제품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원가의 정의는 지금 여기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말로 물어본 거 이렇게 물어보면 원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야기가 별반 어렵지 않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원가의 정의 설명해 드렸고요. 거기 그 131페이지 교재 보시게 되면 원가의 개념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그라미 원가의 특징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기는 해도 원가는 제가 진도 나가고 바로바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시간 2, 3분, 1, 2분 드리더라도 정독해서 읽어보시면은 세 문제 맞히는데 거의 지장 없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전 여기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원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원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원가의 목적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가 회계의 목적이 또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원가 회계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기업이었을 때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회계에서 기말재고 빼주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됐었죠. 그런데 원가회계는 원재료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원재료도 금액을 집계해야 되고 노무비도 집계해야 되고 경비도 집계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회계 1호 회계 실무할 때 제가 제조원가 명세서 잠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제조원가의 명세서에서 맨 밑에 있었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항목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가 회계는 얘가 원가가 집계가 되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나오질 않아요.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상품 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서 집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원가를 갖다가 몽창 다 계산해서 한 이런 내용들 원가가 발생한 걸 집계해 놓는 그 표를 우리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불러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이따가도 볼 거고 계속 좀 보시게 될 텐데 이 제조 원가 명세서의 맨 궁극적인 합계 금액이 뭐였었느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단 말이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그럼 원가 회계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집계해야지만이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돼요. 또 다른 말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작성이 안 되면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자본기정으로 넘어가서 그게도 완성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가 완성을 시킨다는데 재무제표 완성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원가회계에서는. 첫 번째.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가 완성이 돼야지 그 결과를 보고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도와준단 말이죠. 뭐가요? 원가회계가. 되셨나요?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 지난번에 회계 분류했을 때 관리회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관리회계가 가로쳐 놓고 원가회계라고도 불렀단 말이죠. 이게 왜 관리회계고 원가회계고 같으냐? 그 좁은 의미의 보통 이걸 협의라 그러죠. 좁은 의미의 원가 계산은 이렇게 원가 계산 자체가 목적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광의의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얘는 관리 회계가 되더란 얘기예요. 즉, 이 회사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래처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 거래처 관리 자체가 지금 우리 회사의 사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 중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차에 들어가는 차량 반도체 공급 모자르다는 말 많이 들었었죠. 그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그 공장이 그 한파 이상기후로 해서 멈춰서기도 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그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 여기 있는 그 현대 자동차에서도 부품이 모자라 가지고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게 거래처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주요 부품이 딸릴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원가회계는 바로 이 거래처들을 관리하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관리를 해야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를 완성시키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관리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문제에서 보기에 나온다면 그러면 원가회계 목적 곤란할 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이해가 됐으면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아까 원가의 개념과 특징 131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 보셨었죠? 전반적인 원가 회계에 대한 내용들 이해를 말로 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원가를 한번 원가라는 용어들을 한번 분류하는 방법대로 한번 분류를 해서 원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원가의 분류라 그러는데 이 원가는 말이에요. 우리 재무회계처럼 재무회계는 우리가 할 때 재무회계는 어디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하기로 했었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원가회계는 말이에요. 워낙에 다양해. 그래서 얘는 재무회계처럼 원가 회계 처리하는 일반적인 그 기업 회계 기준처럼 원가 회계 기준이 얘는 없어요. 원가 회계 기준이 있다 없다? 얘는 지금 재무회계처럼 모든 업종을 총괄할 수 있는 기준서는 없으되 뭐는 있느냐면 업종별로는 있어요. 뭐별로 있다고요? 업종별로 제조원가 원가 회계 지침 그 안내 가이드 라인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치는 걸 의미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주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미원 같은 거. 걔네들도 제품이죠.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걔도 제품인데 우리가 제일 크게 보는 거, 항공기 만드는 거, 또는 조선, 배 만드는 거, 그것도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이 진짜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제조업을 갖다 총괄할 수 있는 업종이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회계 기준이 똑같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업이면 조선업, 식품 제조업이면 식품 제조업, 그다음에 기기 제조업, 하여튼 그 업종별로 제조업에 대한 회계 기준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전체를 총괄하는 회계 기준은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업종별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같은 의미인데 용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상황들이. 그래서 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파트에서 용어를 갖다 약속을 할 텐데 우리 예전에 재무회계 배울 때 자산, 부채, 자본 했던 것처럼 계정들 약속을 정확히만 용어들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뒤에 거 설명할 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용어들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두지 못하면 뒤에 거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용어 배울 때 그 용어들 뭐 이렇게 어렵냐고요? 아니요. 초등학생들한테 단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돼요. 지금처럼. 아시겠죠? 그렇게. 자, 원가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발생 형태를 한번 구분을 해봤대요. 발생 형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는 권희씨 포함해서 남성, 여성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가리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뭐 선생님하고 학생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역할로 하게 되면 아들, 딸 용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원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용어로 원가를 구분할 거래요. 그럼 발생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뭐로 나누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가라는 거는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우선 원재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무비, 세 번째로는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대요. 이게 발생 형태별로 나누는 원가의 구분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가를 분류할 때 원재료, 노무비, 경비는 다음 중 어떤 분류 방법입니까? 그러면 발생 형태별로 구분한 구분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다음에 이 발생 형태별로 구분한 이 세 가지를 우리 지난번에 감가상각비 배울 때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배운 적 있었죠?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그다음에 내용연수, 잔존가치였던 것처럼 여기 원가의 3요소 앞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원가의 3요소 그러면 앞으로 뭘로 구분한다? 원재료, 노무비, 경비. 얘가 바로 원가의 3요소예요. 됐나요? 중요하다는 뜻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원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그 물적 요소죠. 노무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듯이 생산직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월급 줘야 되죠. 그분들한테 돈 지급하는 거 그걸 앞으로는 노무비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원가 계산에서는. 그다음에 그 위에 500번대 경비 있었죠. 500번대 경비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경비라고 부르고 얘를 발생 형태별로 구분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되셨지요? 두 번째로는 소멸 여부에 따라서 원가의 값어치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 있대요. 교재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멸 여부를 봐서 소멸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소멸 원가의 뜻은 뭐가 소멸했더냐면 얘는 매출 원가를 뜻해요. 매출 원가, 그다음에 미소멸 원가라고 부르는 것은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외울 거는 굳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고 잘 나오지는 않지만 보기 한 줄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매출원가가 왜 소멸원가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왜 미소멸원가인가 구분을 하는데 처음 보니까 납득이 안 가겠지만 여러분은 벌써 배웠어요. 매출원가는 지금 우리가 원재료라든지 등등 걸 재고자산들 사갖고 와서 판매가 됐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지금 경제적 효익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매된 것들은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우리 회사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경제적 효익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재고자산은요, 만들어서 팔면 경제적 효익,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직 그 효익이 지금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아직 만들어서 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매출원가는 벌써 만들어서 팔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경제적 효익을 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됐어요? 이거 뭐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가의 3요소 얘네들은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뭐 계속 할 건데 이걸 못 외워? 아니 벌써 외웠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잖아. 자, 이번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형태는 원가의 행태에 의한 분류래요. 원가의 행태에 의한 분류는 우선 첫 번째로는 변동비라는 게 있대요. 두 번째로는 고정비라는 게 있대요. 이 원가의 행태는 우리 원가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그 내용의 뜻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고요. 지금 설명부터 해드릴 테니까 어떤 게 변동비고 어떤 게 고정비고 등등 그걸 갖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써놓는 거기 때문에 제가 써놓을 수 있는 거는 미리 한번 다 써놓어 볼게요. 고정비도 있는데 준 고정비도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칸을 맞추고 싶었었는데 다 쓰고서 해보자.
네 번째로는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나눠도 돼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도 나누고요. 다섯 번째로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얘는 직접비, 이거 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교재 다 있잖아요. 얘는 간접비. 자, 이렇게 나누는 거까지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니, 다 습관이야? 교재에 있는 거 써놓고 하나씩 설명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섯 번째는 제조 활동에 의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조 원가, 두 번째는 비제조 원가. 의사결정에 대한 원가는 자, 저는 요 정도까지만 써드리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 알아야 될 것들만 우선 표시를 해드린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쓰는 게 이게 좀 전 부담스러워. 뭐가요? 출판에서 썼으면 아주 제가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니야. 원가의 3요소라고 써드리고 파란색으로 쓰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많이 사용하게 될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설명드려도 금방 이해하시는 것들이니까 굳이 뭐 암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구분하려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요 파란색으로 쳐진 것들은 그 내용 의미를 천천히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보통 여기는 아까 발생 형태라 그랬죠, 위에서는. 발생 형태는 뭔가 좀 정적인 이미지예요. 뭔가 사진으로 착각 찍어놓고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하는 방법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다면 이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방법은요, 뭔가 그 동영상 찍는 듯한 느낌? 뭔가 원가가 뭐에 의해서 자꾸 변해요. 변한다는 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원가 분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설명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 한번 자세히 이렇게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칸을 아껴 써야 돼. 우선 변동비라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변동비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 지난 주말에 제가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그 박하선이라는 여배우의 남편 이름이 유수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토스트 있잖아요. 식빵 갖고 요리라고 해야 되나? 그 세 가지를 만들어줬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맛있게 만들고 플레이팅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헐 저런 거 내가 집에서 만들어서 주말에 해주면 가족들 특히 다 좋아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제 생각.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할 수도 좋아할 수도. 왜냐면 걔가 그, 그 토스트 있잖아요. 걔를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마가린 갖고서 이렇게 구워요. 살짝 굽고 그 사이에다가 초코 시럽 있죠. 이렇게 쫙 뿌렸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연유 있죠. 연유 쫙 뿌리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해놓은 다음에 연유 뿌리고 걔를 갖다가 브런치식으로 잘라 먹을 수 있겠는데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엄청 달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메이플 시럽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한쪽은 또 그 메이플 시럽으로 권해준 거야. 그 또 한 가지는 그 안에다가 그 초코 시럽 대신에 감자 으깬 거 있죠? 감자 으깬 거하고 계란 노른자하고 이렇게 하고 그 안 오이 지금 떠올리는 거야. 만들어 보려고 한번. 오이를 갖다가 그 세로로 길게 썰어가지고 길 갖다가 플레이팅 할 때 바닥에 놓고 빵 놓고 그다음에 계란 으깬 거에다가 이렇게 저기 다졌어요. 다져서 넣고 했는데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식초에다가 다져가지고 맛이 새콤달콤하대.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이 그거 뿌려서 했는데 먹어보는 거기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걸 먹어보는 사람들이 다 따먹인 거야. 촬영하는 감독도 스태프도 먹었는데 와 이런 맛이 뭐 이런 뻑가는 거야. 근데 그게 식빵 한 봉지에 재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빵을 갖다가 그 토스트를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토스트 두 장에다가 안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겠죠? 계란을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들어간다고 쳐요. 토스트 하나 만들 때 계란 몇 개 들어간다고요? 두 개 들어가요. 그러면 토스트 두 개 만든다면 네 개 들어가죠? 그러면 세 개 만들면 계산될 수 있죠? 그럼 계란이 하나에 100원이라고 한다면 토스트 하나 만들 때 계란 두 개 들어가니까 계란값만 200원 들어가죠. 두 개 만들면 4개니까 400원 들어가죠. 즉 얘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토스트의 개수인데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계란값도 계속 증가하죠. 이거 변동비라는 뜻이에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총 원가가. 여러분이 맨날 보시는 이런 컴퓨터도 한 대 만들 때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갔다면 10대 만들면 100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시간은 어때요? 시간도 토스트 하나 만들 때하고 두 개 만들 때하고 시간이 똑같을까 다를까? 10개 만들 때는 어땠을까? 그러면 거기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면 우리는 월급을 너무 없어 보이는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노모비로 쓰기로 했었죠. 노모비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변동비라고 불러요. 제품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모두만 비례해서 증가한다. 총 원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변동비라고 그러는데 이런 변동비를 갖다가 조금 전에 우리 집 원재료라 그랬었죠. 일단 이따가 이 용어 쓰는 거 배울 텐데 직접 원재료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지금 직접 원재료, 직접 노무비는 아직 안 배운 용어거든요. 이따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변동비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합니다. 변동비는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래프를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그래프도 여러분 교재에는 있어요. 자, 우리 조업도라는 용어를 갖다 이제 자주 사용할 텐데요. 우선 조업도 용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조업도라는 용어는 뭐냐면 조자가 앞으로 저기 제조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조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드는 그다음에 만드는 일이란 뜻이에요. 우리 보통 조업 그러면은 조업 어디서 이 용어 들어봤어요? 우리 배 탈 때 조업한다 그러잖아요. 그 조업이라는 게 물고기를 잡는 일이고요. 제조 공장에서 조업이라는 말을 쓰면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만드는 일을 또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걸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 생산량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하면 조업도가 높은 거겠죠. 생산량으로 측정할 수 있대요. 이 도자는 측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업도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제품 만드는 일을 측정하는 측정 단위, 기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산량으로 측정할 수 있겠죠. 또 뭐로도 측정할 수 있느냐면 여기 우리가 사람들이 작업 시간을 갖다가 계산한다면 작업 시간으로도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지 적게 만들었는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측정할 수 있느냐면 기계를 갖다가 몇 시간 돌렸는지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기계 시간을 100시간 돌린 거하고 기계를 200시간 돌린 거하고 300시간 돌린 게 제품에 만들어지는 그 생산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 조업도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품을 만드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생산량도 될 수 있고 작업 시간도 될 수 있고 기계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따로따로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조업도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 측정할 수 있는 단위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변동비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변동비 설명할 때 생산량 갖고 한번 저기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품을 100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200개 만들었을 때, 300개 만들었을 때 원가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었을 때 원가가 5,000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 5,000원. 100개 만들었을 때는 5,000원. 그러면 200개 만들었을 때는 10,000원 들어가겠죠. 5,000원씩이니까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 들어가겠죠. 이것도 써놓을게요. 아하. 100개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라고요? 5,000원. 200개 만들었을 때는 10,000원이 발생했다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 들어갔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례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기 100개 만들었을 때는 5,000원 여기 해당되겠죠. 200개 만들었을 때는 10,000원에 해당된다 그랬죠.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봐봐, 이 시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얘는 그래서 변동비라는 것은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례해서 원가가 증가한다는 건 이해되셨죠?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총 원가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Y축은 원가를 뜻하는 거고요. 조업도 원가. 뭐 이런 그래프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제품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는 이만큼씩 금액이 더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총 원가의 그래프는
변동비 특징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품 하나당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뭐 볼게요. 제품 하나당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품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 들어갔다면서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었다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얼마였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계산해? 계산기? 그렇단 말이지. 얘는 단가를 요걸로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할게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 들어갔다면 단가로 한 개 만들었을 땐 50원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200개 만들었을 때 10,000원 들어갔다면 한 개 만들었을 때 그럼 얼마였겠어요? 얘도 50원이겠죠. 그럼 300개 만들었을 때 15,000원 들어갔다면 한 개 때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인 하나의 제품 가격은 이렇게 변동해서 총 원가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로 일정하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얘는 단위당 원가가 50원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겠죠? 이게 뭐하고 이해하기에 좋냐면, 제가 아까 봐요. 토스트 만들 때 계란 하나에 얼마라 그랬어요? 100원짜리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100개 만들면 계란의 값이 단가가 변해요? 똑같잖아요. 10,000개 만들면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비 특징은 많이 만들수록 총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얘 단위당 원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제가 여러분 토스트 갖고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걔 내가 그저께 본 거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들어드리는 사례가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벌어졌던 일들로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해놨던 거에 보면은 사례가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많단 말이죠. 그때그때 사례가 바뀌니까. 이건 저희 교수님이 옛날에 저희한테 설명해준 게 제가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어. 그분은 계속 노력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이 저희한테 설명했던 사례가 디스코텍이었어요. 디스코텍. 요즘은 다 뭐라 불러요? 클럽이라고 부르죠? 그때 당시에는 디스코라고 불렀어요. 역시 세대가 많이 변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디스코텍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스코 클럽이라고 할 때 클럽이라고 많이 부르죠?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변했어. 그래서 얘는 단위당 원가. 얘가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에요. 이걸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총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서도 변동비구나, 그걸 갖다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변동비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고정비를 한번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드려 볼게요. 고정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뭐가 있느냐면요. 우선 임차료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가 있어요. 얘네들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대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가 빠진 모습이 예전에 있던 것보다 원가 계산이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 얘도 조업도라고 쓸 것이고요. 여기는 원가라고 쓸 것이고요. 여기는 조업도는 똑같이 100개,
200개, 300개였을 때 여기는 총 원가가 1서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지금 임차료가 지금 6,000원이래요. 공장의 임차료가. 그러면 임차료가 100개를 만들던 그 공장 안에서 200개를 만들던 300개를 만들던 총 원가 6,000원은 변동사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변동비하고 다르게 고정비는 총 원가가 오히려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 단위당 원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100개 만들었을 때 6,000원이 들어갔다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얼마라고 계산이 됩니까? 60원이 계산되겠죠? 그럼 200개 만들었을 때 6,000원이 들어갔다면 단가는 30원. 300개 만들었을 때 6,000원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됐죠? 단위당 원가는 어때요? 감소하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감소하냐면은 금액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었죠. 금액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위당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아,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하죠. 그러면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일정한 게 지금 표가 두 개가 나왔죠. 근데 뭐가 일정한지는 다르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프를 보고 저는 근데 여기 단위까지 다 설명해 드리면서 다 계산을 해 봐 드렸죠. 자, 근데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이렇게만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변동비의 변형,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준 변동비라고 부를 거예요. 준 변동비는 실제 원가라고도 해요. 혼합원가. 혼합원가. 왜 혼합원가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발생하더래요. 얘는 조그맣게. 자,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공장에서 공장을 빌려서 임차해 갖고 쓰는데 공장에서 그 생산직 직원들이 파업을 했어. 그러면 파업을 했을 경우 임차료 제품을 못 만들었으니까 안 받을게. 그럴까? 그럴 리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안 쓰면 요금 안 내도 돼요? 나 하나도 안 썼는데 라고 한다면 또 저같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일정한 기가수가 넘어가면 추가로 그 나오는 금액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보니까 변동비가 고정비가 일정하게 벌써 발생을 하고 고정비에다가 그다음에 변동비 발생하면 돈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진짜 실제로 발생하더래요. 이 그래프는 고정비하고 변동비 두 개가 지금 다 발생하고 있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게 변동비, 고정비 딱 이렇게 나뉘어질까? 이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될까? 이게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그래프다? 준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다가 칸이 부족하여. 칸 엄청 알뜰하게 잘 쓰고 있죠. 얘는 준 고정비는 어떤 형태가 준고정비냐면 준고정비는 말이에요. 보통 그 생산직에 많이 적용되는데 직원들이 생산직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보통 몇 시에 퇴근해요? 6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하는데 제조업은 1교대, 2교대란 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1교대, 2교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생산하는데 원래 급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하게 측정이 됐었어요. 근데 마스크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직원들 저녁시간 1시간 주고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급여 똑같이 줘야 되겠어요?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10시까지 일해도 똑같은 급여 받고 해요. 자, 이제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저녁 먹고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부터 뭐 저녁까지.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그러면 또 돈 더 받아야 되겠죠. 아, 여러분은 착해서 또 그대로 받아?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걸 갖다가 일정한 구간까지는 금액이 딱 정해져서 똑같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금액이 뛰죠. 계단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준고정비라고 부른다. 이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일단 잘 익혀 놓으셔야지 돼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한 변동비, 고정비, 특히 이 두 가지 용어는 뒤에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될 용어들이랍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얘도 아직 녹화 끊지 않을게요. 다음 파트까지 있어서.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가의 분류 중에서 여기 세 번째 원가 행태에 대한 그 구분 방법들이라든지 그래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는 통제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통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자산의 정의 얘기할 때 회사가 팔고 싶을 때란 말 제가 쓴 적이 있었죠.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그 원가를 왔다리 갔다리 조정할 수 있는 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비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됐으면 한번 결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까지 마음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1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통제 불가능한 원가예요. 그러나 통제 가능한 원가는 거래처의 그 원재료 값이 비싸, 딴 거래처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이렇게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그 관리자들이 바꿀 수 있죠. 이런 걸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더라. 이것도 굳이 외울 거 없죠. 금방 이해됐을 테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5번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추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라고 하냐면은, 원가는 크게 추적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직접비, 간접비로 나눈대요. 직접비는 이런 거예요. 아까 토스트 만들 때 계란 한 개 값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한 개 만들 때마다 두 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토스트 하나 만들었을 때 얘를 갖다가 500원 주고 팔았다면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계란값은 얼마예요? 200원이겠죠. 200원은 제품 그 토스트 하나 만들었을 때 200원이었어요. 그럼 토스트 두 개 만들어 팔았더라면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계란에 대한 원가는 400원. 세 개 만들면, 네 개 만들면 원가를 갖다가 직접 추적할 수가 있죠. 그게 직접비예요. 직접비는 들어간 원가를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 토스트를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도 있겠죠. 인건비는 그 토스트만 계속 만드는 것이라면, 생산직에서 그 생산하는 업무만 계속 한다면 그 사람한테 주는 월급은 다 직접비가 되겠죠. 그걸 직접 농업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농업비는 치과할 수 있겠지만 그 공장에서 그 생산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도 있겠죠. 반장이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그 제품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원가는 제품 몇 개 만들었을 때 얼마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죠. 추적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간접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은 이렇게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사용할 거예요. 어떤 거? 얘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추적 가능성에 대한 분류, 요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그 용어를 사용할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면요. 이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요 그림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발생 형태로 따졌을 때 여기 우리 원재료 한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 노무비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네. 세 번째로는 경비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추적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여기는 직접비가 되겠죠. 직접비, 여기는 간접비,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결합을 한번 해봐서 용어를 만들 건데, 여기는 직접비, 여기는 간접비, 여기는 발생 형태에 의한 원재료,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얘를 결합해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원재료인데 직접비라고 하면 직접 원재료, 원재료라는 말과 그다음에 재료비라는 말과 그냥 다 똑같이 그냥 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접 원재료. 그다음에 노무비는요. 직접 노무비. 그냥 결합만 해요. 그다음에 얘는 직접 경비 이렇게 되겠죠. 간접비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얘는 간접 원재료 이렇게 되겠고, 얘는 간접 노무비, 세 번째는 간접 경비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 원가에 대해서 분류할 때 발생 형태별로 구분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세 가지로만 구분해서 쓸 거예요. 어떻게? 원가를 집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원가 집계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원가 중에 하나가 직접 원재료비예요. 제품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농업이 얘가 두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여기 간접 재료비, 간접 경비 요거까지 포함해서 얘를 전체 네 가지를 묶어서 앞으로는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요. 얘를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갖다가 집계할 때는 지금부터는 우린 세 가지만을 이 용어로 구분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경비 중에 직접 경비가 있는데 직접 경비는 그 금액이 되게 여기 직접 원재료나 직접 농업비에 비해서 너무 그 금액이 미미해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고 실무에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간접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다 포함시킨단 말이죠. 여기 직접 경비는. 그래서 얘를 통으로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세 개로 원가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재료비라고 이제 또 용어를 쓰고요. 그러면은 직접 노무비, 세 번째로는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를 집계하면 뭘 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모든 총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놓으시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세 가지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 꼭 두 가지는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는 있어야겠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뭐니 뭐니 해도 없어서는 안 될 거 두 가지는 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본 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원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은 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또 제조 업종이 워낙 버라이어티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또 기초원가라고 부르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원가도 기초원가도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없으면요 찍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직접 노무비하고요 제조간접비는 합쳐서 앞으로 우리가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공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공원가라고도 쓰고 이를 갖다가 가공비라고도 많이 불러요. 왜냐면 비용이나 원가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기 쓸 때도 원가라고도 쓰고 비용이라고도 쓰고 헷갈리게 나오더라도 같은 의미니까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들어간 모든 금액을 집계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최저간접비 이렇게는 기억했는데 기본원가하고 가공원가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되게 어렵죠. 이거 시험 문제야 근데 다. 다음 중 기초원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은 찾으라는 용어 나오게 되면 찾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 비슷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기본 원가가 100원이에요. 제조간접비는 300원일 때 여기 세 개를 다 합친 용어를 나중에 한번 지난번에 잠깐 본 거 있었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총재가 있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얼마예요?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렵지. 이거 용어 모르면은 되게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답을 못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지금 배우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원가 계산 제대로 하시는 분 많이 없어요. 공부할 시험 볼 때. 왜? 다 와서 그냥 찍어요. 이 용어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했죠. 용어 끝날 때까지 설명 잘 들으면 설명 들은 거 용어만 구분할 줄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더란 말이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추적 가능성에 의한 비용 구분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엔 원가를 분류하는데 제조활동과 관련돼서 원가를 구분해 보래요. 그러면 제조활동이라고 기준이 제조활동이에요. 그럼 공장은 제조활동을 하죠. 본사는 제조활동 하나요? 안 하죠? 끝. 그것이 제조활동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여기 제조원가라고 불러요. 그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 오케이? 자 비제조원가는 뭘 뜻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돈 쓰는 것들 비제조원가 판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재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제조원가라는 용어도 나오고 비제조원가는 뭡니까? 라고 나오는데 그 용어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죠. 본사에서는 제품을 제조하지 않잖아요. 본사의 판관비를 의미하는 것이 비제조원가, 제조활동으로 구분하는 금액이더라. 됐어요? 자, 7번째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라고 부르는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아니 이건 나중에 지금 설명 안 했으니까 다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는 뭐라고 부른다? 관련이 없으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얘도 잠깐 지우고 얘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얘는 뭐 갖고 예를 들어 드릴 거냐면 우리 차량 운반국
처분하는 거 배운 적 있었죠? 차량 운반구가 제가 500만 원짜리 좋아하죠? 500만 원짜리 감가 상가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짜리.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고요? 오케이. 장부 가액 얼마? 200만 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갖다가 200만 원짜리를 지금 50만 원을 추가해서 수리해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얘를 그냥 팔게 되면은 얼마에 팔린다고 얘기하냐면 180만 원에 팔 수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숫자는 뭐하고 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갖다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하고 180만 원이죠. 그냥 팔고서 20만 원을 손해볼까? 50만 원 들이면 250만 원이 들어가지만 50만 원을 팔 수 있죠. 그럼 차익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선택할 때 300만 원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즉 여기서 의사결정 관련 원가는 이해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의사가 결정 관련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장부가액은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얘는 벌써 다 결정돼 있는 거잖아.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더 늘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 의사결정을 하는데 얘는 의사결정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과도 관련이 없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얘는 뭐라고 부른다? 매물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세요. 우선 누가 할까? 왕언니께서는 이게 300만 원짜리로 할래요? 180만 원짜리로 하실래요? 돈 많은 게 좋아? 300만 원짜리 180만 원? 귀찮아. 여성분들은 다 귀찮아. 자,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했죠.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선택했다면 얘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요건에서 얘를 선택 안 하고 희생, 없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희생되는, 포기해야 되는 제일 큰 금액,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요 기회비용, 매몰원가, 그다음에 여기 변동비, 통제 불가능, 별거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용어 고르세요. 그러면 고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거 지금 두 가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이 자격증 다 취득하시고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원서를 열심히 썼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회사를 썼는데 한 군데에서는 지금 4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대요. 근데 조건은 우선 거리가 멀어요. 오케이? 두 번째로는 거기 회사에 그 복리후생, 무슨 근무 환경 이런 게 좀 열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구하니까 와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월급을 얼마를 제공하겠다? 400만 원을 주겠다. 지금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전체. 가기 싫은데. 어디? 그러니까 시골이 어디냐고.
좋아요. 이 시골로 합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얘도 근데 거리는 멀어.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복류세, 이거는 지금 괜찮아. 어디보다는 위에 있었던 얘보다는 괜찮아.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얘는 집에서 거리가 30분 이내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복리 후생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하는 게 다 똑같을까? 다 다를 수 있을까? 다른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혜선 씨가 한번 저희 선택해 볼까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받아주겠대. 다 합격했대. 그래서 내가 선택만 하면 돼. 어떤 거 하실래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혜선 씨가 선택한 것은 네 가지 선택 조건 중에서 뭐가 지금 희생된 거예요? 밑에 300하고 200은 희생되고 포기된 거죠.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아시겠죠? 이번엔 권희 씨는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권희 씨라면. 뭐 똑같은 건 안 되고. 이번에는 지은 씨. 200만 원? 그러면 지은 씨는 200만 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희생된 거는 얘하고 얘죠. 기회비용은 얼마겠습니까? 어떤지 알겠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도 지방회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 같은 거 잘하죠. 가끔 하게 되면 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동창들 만났어. 그러면서 같이 모여있을 때 어깨 툭툭 치면서 동갑이니까 가능하겠죠? 야, 그래도 네가 학교 다닐 때 내 기회비용이었다 야.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알아들었어. 와, 고맙다. 나도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근데 저도 동창회, 저희는 동창회가 아니라 동창회는 그 같은 학년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반창회를 해요. 동창회 저기 전교생이 그 한 학년 전교생이 14반까지 있었어요. 반 자체가 14반까지 있었는데 그 한 반의 인원수가 7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5반까지 있었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그럼 인구가 상당히 짱짱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반 모임만 하더라도 지금 한 20명이 모여요. 한 반인데. 그럼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반에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죠? 저희 지난번에 좀 시간 전 잘 요즘 안 가는데 몇 년 전에 동창회 한번 갔더니만 저기 200몇 명이 왔더라고. 그러면 지방학교 따지면은 거의 전교생에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두 번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처음이라서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그 호텔 빌려가고서는 그 그랜드 라운지 빌려가지고서 했었거든요. 테이블이 모자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다음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에서는 133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얘를 한번 여러분이 물건들을 제품을 살 때요.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한번 그래프로 제가 그려볼 테니까 이걸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는 아까 직접비라고 하는 우리 원가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었죠.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 세 번째로는 직접 경비라고 그냥 짤막하게 쓸게요.
얘네 세 가지를 우리 합쳐서 다 직접자가 들어갔죠? 네. 직접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직접 경비라고 부를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냥 그림 보시면 돼요. 근데 제품을 만들 때 얘를 직경이 아니라 직접 원가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었던 건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아까 우리 원가 할 때 직접 원가만 있는 거 아니었었죠? 네. 뭐도 있었어요? 제도 간접 원가도 있었죠? 그죠? 그 통틀어서 걔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인전 계속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얘가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직접 원가하고 이렇게 제조 간접비 합친 용어를 뭐라고 부르겠대요? 제조 원가라고 부르겠대요. 제조 원가라고 부르고 제조 원가에다가 지금 이거는 제조 원가까지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다 얘까지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했던 항목이란 말이죠.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도 돈을 쓰게 되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판관비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판관비를 갖다가 더해줘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 그거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판관비하고 얘를 제조원가하고 합치면 뭐라고 불러요? 판매 원가라고 부르죠. 이 판매 원가에 팔면 이익이 남아요? 안 남아요? 거의 망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판매 원가에다가 뭐는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익은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익을 붙이게 되면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판매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여기다가 얘가 판매 가격이 돼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보니까 판매 가격이라는 게 제조 기업에서는 이렇게 원가를 결정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근데 거기 134페이지 보면 원가의 구성도라고 되어 있으면서 1번, 2번, 3번 쭉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가공비 아까 여기 딱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얘를 합쳐서 우리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기본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직접 농업비하고 여기 안 써져 있네. 둘이 합친 거여야 되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하고 두 개 더한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거 다 용어들 연습하는 거예요. 얘를 가공 원가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는데요. 가공비라고도 불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환 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왜 가공비를 전환 원가라고 불러요? 용어로는 가공비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전환 원가예요. 자, 우선 가공의 뜻을 알아야 돼요. 가공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데 얘가 뭔가로 변형되게끔 만들 수 있는 비용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원재료는 자기 스스로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사람은요 가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뭔가를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 기계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걔도 가공할 수 있죠. 그래서 가공원가 가공비라는 의미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왔던 원재료를 어떠한 다른 형태나 모양으로
변환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사람하고 기계가 하니까 뭔가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원가를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업종에서 너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런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여기 용어들만 지금 천천히 잘 익혀놓으시고 오늘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근데 내일 또 연습할 때 또 쓸 그 용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쓰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용어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134페이지까지 설명을 쭉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다시 시간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135페이지에 확인 예제 있죠? 예제 문제를 잽싸게 한번 풀어보세요. 풀려고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답안지 보고서 체크해놓고 정독해서 읽어보라 그랬었죠?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1시간 20분 2시간 지금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끊을게요.